안녕하세요. 문학적 감성으로 세상을 읽기를 맡은 4조 이동호, 김준수, 문설빈, 오승원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1강에는 예술의 기원, 대중문화 속에서 문학적 감성 찾기, 시예술의 혼합 사례, 2강에는 문학을 향한 불편한 진실들, 공감과 소통의 시 읽기, 울림과 치유의 시 쓰기, 3번을 보시면 질문과 토론이 있고요. 4번 시문학에서는 시를 쓰는 방법과 직접 쓴 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강을 맡은 모바일 스템 공학과 문설빈입니다. 예술의 기원에서 예술은 인간의 모든 원초적인 심리행위, 즉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욕망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예술의 기원에는 개인의 심리적 욕구설과 사회의 집단적 욕구설이 있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욕구설에는 자기 과시설, 유의충동설, 모방충동설이 있고요. 사회의 집단적 욕구설은 결속력과 노동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모든 욕구가 중첩되고 복합되어 발현된 모습이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시는 모든 문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원초적인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시는 무당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주문을 외우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짧고 간결하게 전달력 있고 호소력 있는 단호한 문장이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는 오늘날의 시가 되었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성과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시와 예술이 합쳐진다면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볼 때는 약간 불편하고 어색한 모습이 함께하는 순간 완전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와 예술의 혼합의 예로 시 플러스 노래가 있는데요. 다음은 유군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시를 고 김광석 씨가 노래를 부른 것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의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시와 예술의 혼합의 두 번째 예로 시 플러스 이미지가 있는데요. SNS나 블로그 속의 감성 글귀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가 시와 어우러진다면 자신의 감성이나 생각을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와 예술의 혼합에는 시 플러스 영상과 시 플러스 드라마도 있는데요. 참회록의 영상 시집은 시와 영상의 혼합이고 MBC 광복 특집 드라마 절정 속에서 이육사의 청포도는 시와 드라마의 융합입니다. 시적 감동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내는 효과를 이런 혼합들이 만들어냅니다. 시와 예술의 혼합이 문화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해내는 가장 극적인 예로 PPL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예시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왜요? 계산이라도 하라고 할까봐? 여기요! 계산할게요. 아 맞다! 계산은 지갑을 꺼내지 않고도 심플하게 3K로 샵!
기어 너무 큰 거 아니야? 벗기지 못하라고. 뭘 보고 뭘 듣고 자라야 아들이 이따위로 크는지. 난 괜찮아. 당신하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에서 2강 소통과 치유의 시 체험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인들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공급자로서 문학을 창작하고 발표하고 그 글에 대해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수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단순히 1차적이고 수동적인 소유자에서 능동적인 공급자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공급자이자 수용자, 즉 프로슈머라는 역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은 글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고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표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나 글쓰기 교실, 창작 모임 등을 성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글을 읽고 그 느낌을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나만의 글을 창작하는 과정은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행위로서 과학적 사고와 이성적 세계에 있어 문학적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학은 사실이 아닌 허구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물음에 저는 문학작품은 사실일지도 모를 혹은 사실이 될지도 모를 거짓말이다 또는 문학은 거짓말인 척하는 진실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왜냐하면 시는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고 역사는 개별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이미 일어난 단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설명하는 것으로서 일회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시는 이에 비해 이미 일어났을지도 모를, 또 언제고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다룬다는 점에서 개연성을 가지고 또 시인의 비밀을 재구성하는 비밀스러운 고백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진실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시의 특성은 다음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생진의 선묘지라는 시는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도에 집중한 그의 시를 담은 시집 그리운 바다 성산포에 담긴 시로서 산꼭대기, 섬꼭대기, 바다, 보리밭 등에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을 때 못해본 것들을 죽은 후에라도 꼭 보라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담겨 있으며 사람이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정한 운율에 맞춰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 선묘지가 제주도 4.3 사건과 관련된 점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이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안타까운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문학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학은 과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고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 변이되며 진행하는 진화할 수 있는 유동체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시인이어야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브리드적 사고의 생활화로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으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글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한 예전처럼 시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만 주도될 수 있는 고급 문화라고 할 수 없게 되어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시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시 김종민의 세월이 간다하고 이 불빛이 사라질까는 대학에서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금융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글이지만 그로 인해 훨씬 더 수월하게 읽히고 감정이입이 되어 더 인기가 있는 글로 세월호 사건 1주년이 된 비가 내리는 4월 어느 날 쓴 시입니다. 이 시는 전문 시인의 시보다 훨씬 더 절절하고 시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세월이라는 시 언어가 어떠한 축적된 의미, 얼마나 포괄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감을 유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꼭 시인이 아니더라도 글을 쓸 수 있고 이것을 발표할 수도 있지만 알아야 할 점은 동시에 전문 시인들 또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인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우리와 같은 비전문인과 전문인으로 구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를 읽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시 언어, 즉 문학 언어로 이해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시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언어 안에 많은 의미와 감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 언어처럼 단어의 의미와 뜻을 안다고 해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많은 감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음 사진처럼 단어와 문장이 밑줄을 치고 그 단어와 문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뜻을 전부 써놓고 그것을 외워서 시험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어와 문장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감정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어려운 것, 이해하기 힘든 것, 저 멀리 있는 것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시는 누구이고 시 작품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에 애쓰는 것보다는 시를 읽으면서 자신의 내적 감성에 집중을 하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배경과 자신의 모습을 중심으로 그 시를 읽어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도 그 시를 읽으면서 내가 느낀 감정이 나의 어떤 체험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것이 앞으로 어떠한 느낌으로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의어를 통해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시의 언어는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시 안에서 무엇도 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김수복의 시 수련삼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시는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미 그대 안에 떠들고 있는 다른 무엇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감하는 과정은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내 안에 무엇인가를 표현해내는 깊이를 더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글을 쓰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일을 통해 우리는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으며 무의미한 걱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홀로 남은 자신에게 위로 혹은 평안을 주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해줘 자신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사가 병원에게 환자에게 질문을 하는 행동이 환자에게 아픔을 직시하고 아픔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듯이 시를 쓰는 일은 마음의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내면과 직면하면서 솔직하게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쓰면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입 밖으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벌써 위로가 되고 내 안에 나에게 위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율에 맞게 형식에 맞게 일정한 은유와 상징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고 시의 언어는 많은 의미와 감정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문학적 감성은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으며 시를 쓰는 행위는 진리의 여신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새 삶을 우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적 감성은 하루에 한 줄 혹은 한 단락의 일기를 쓰는 것을 통해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글이란 자신에게 위로를 해주고 힘을 넣어줄 수 있는 바로 자신 내면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토론을 맡게 됐습니다. 저는 먼저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조는 유명한 현대 시인은 누가 있을까에 대하여 질문을 했고요. 본명은 고은태이며 대표적인 참여 시인인 고은이라는 시인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이분은 1933년도에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일초라는 법명을 받고 불교에 기입하셨고 동료의 제안으로 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어렸을 때 어떠한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즉 초등학교도 안 가셨다는 것이죠. 고은 씨의 문학적 성향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의 전기 시들은 허무의 정서, 생에 대한 절망, 죽음에 대한 심리적인 탐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70년대 중반 시들은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과 현실에 대한 투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1980년대 이후의 민족 삶의 모습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채롭게 엮어가고 있는 시를 노래합니다. 이분의 대표시는 눈길, 문의 마을에 가서, 화살 등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나라에서 초청도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시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게 된다면 이분이 가장 노벨상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PL에 대한 문제입니다. PPL이란 한글로 하면 간접 광고를 하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속의 소품으로 등장하는 상품을 일컫는 것으로 브랜드명이 보이는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지, 명칭 등을 노출시켜 관객들에게 홍보하는 일종의 광고 마케팅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는 PPL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PPL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PPL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장점은 광고비로 극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PPL을 넣게 된다면 광고주가 광고비를 지불하고 이를 제작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를 섭외하고 CG를 넣어야 되고 장소를 빌리고 촬영을 해야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해 더욱 재미있는 시청자들이 만족할 만한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브랜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광고주들이 간접 광고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단점으로는 그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너무 노골적인 PPL이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보기 싫다 이런 등등의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듯 맥락에 안 맞게 간접적 광고를 넣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한 불신감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PPL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예술성이 없는 그저 홈쇼핑 광고 같은 경제적 이윤에만 초점을 맞추는 작품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방송법 제73조 제2항 7호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을 요약하자면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고 시청자에게 구매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대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해서는 안 되고 방송 광고 금지품 그러니까 술, 담배 등은 간접 광고를 하면 안 된다. 또한 노출 시간은 해당 프로그램 방영 시간의 5%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화면의 4분의 1 이상 초과할 수 없으며 자막으로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저희 존 토론은 감명 쉽게 읽은 시와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근 시인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시를 들었습니다. 이 시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고 김관석이라는 분의 노래로 처음 접하게 됐는데 가사말이 하자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서 이 시를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시는 백승의 여승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워낙 유명합니다. 이 시는 담담한 어조로 슬픈 상황을 말해서 그 슬픔이 더 배가 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그리고 감상 파트를 맡은 이동호라고 합니다. 저는 시를 쓰는 방법과 직접 쓴 시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를 잘 쓰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1번, 사물을 깊이 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2번,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라. 3번,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이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4번, 이미지와 이미지를 연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서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5번, 현대시는 노래의 단절에서 비평의 체계로 넘어와 있다는 파스의 말을 상기하라. 6번, 시를 쓸 때는 프로 분석을 버리고 아마추어의 패기와 도전적인 시의 정신을 붙잡아라. 7번, 항상 길게 쓰려는 습관을 가져라. 8번, 완숙한 노련미보다는 젊은 패기의 표현 기법이 필요하다. 실험 정신이 없는 시는 죄악이다. 9번, 좋은 시는 서툴고 거친 문제시에 먼저 눈을 돌려라. 10번, 일상적인 친근 어법을 쓰되 가끔은 상투어로 박력 있는 호흡을 유지하라 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많이 와닿았던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번 시를 쓸 때는 프로근성을 버리고 아마추어의 패기와 도전적인 시의 정신을 붙잡아라 라는 거였는데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시를 많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게 되는 이유가 사실 나는 시를 쓸 수 없다. 시는 시인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를 잘 쓰지 않는데 시를 쓰면 사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6번에서 말한 것처럼 프로근성을 버리고 아마추어의 패기와 도전적인 시의 정신을 붙잡아라 였는데요. 그래서 이 6번 문장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8번 완숙한 노련미보다는 젊은 패기의 표현 기법이 필요하다. 실험 정신이 없는 시는 제약이다. 우선 막 무조건 이렇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완숙한 노련미로 쓰려고 하기보다는 젊은 패기의 표현 기법으로 쓰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막 이렇게 잘 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젊은 패기의 표현 기법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 정신이 있어야지만 시를 계속 쓸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염두에 두셔서 시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 좋은 시보다는 서툴고 거친 시에 먼저 눈을 돌려라. 항상 그냥 막 엄청 감동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를 찾아서 좋은 시를 찾으려고 하는데 무조건 좋은 시를 찾기보다는 서툴고 거친 문제시에 먼저 눈을 돌려서 시를 봐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와닿았던 문장들은 요 세 문장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직접 쓴 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시의 제목은 좀비이고요. 작성자는 이동호입니다.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 활보한다. 여기도 좀비, 저기도 좀비. 좀비와 부딪힌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무언가에 흘린다. 고개를 숙인 채 얼굴엔 귀신처럼 빛이 난다. 스마트폰? 그것이 문제로다. 손에서 이상한 촉이 온다. 감염이 된 것 같다. 으악, 어느덧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나를 발견한다. 그렇다. 감염이 된 것이다. 우리 모두의 숙주? 스마트폰. 시 잘 감상하셨나요? 이 시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면서 길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풍자해 만든 시인데요. 여기도 좀비 저기도 좀비는 여기서도 핸드폰을 하고 있고 저기서도 핸드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좀비와 부딪힌다는 그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해 그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장면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귀신처럼 빛이 난다는 밤에 스마트폰 불빛으로 인해서 사람들 얼굴이 불빛에 비춰지는데 그 장면들이 매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귀신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손에서 이상한 촉이 온다. 감염이 된 것 같다라는 구절에서는 스마트폰을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자기도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덧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나를 발견한다. 이거는 자기 자신도 중독이 된 걸 인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다. 감염이 된 것이다. 우리 모두의 숙주 스마트폰. 이렇게 마무리가 된 시였습니다. 이 시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4조 PPT